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징역 23년.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12.3 계엄은 내란이 맞고 또 국무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1심 법원의 결론입니다. 자, 일단 징역 23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된 겁니다. 이게 구형량보다 한 8년 가까이 더 높게 나온 건데 법정 구속도 됐고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요. 일단 요약하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사후에라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관여했다. 주요 임무를 종사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구형량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뛰어넘는 형이었는데 이 양형 이유를 판단할 때 보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부분에 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령인 점이 참작이 되어서 양형에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었다는 건 일단 비상계엄에서 내란의 어떤 이 주요 임무 종사 형 자체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주요 임무 종사에 맞게 상당히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그 나이를 한번 고려를 하면요, 임재희 변호사. 1심 이 형량이 만약에 최종까지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출소를 하게 됐을 때 그 나이를 따져보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요? 이제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 사유는 분명히 되고요. 특히 이제 아내도 고령이기 때문에 함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고 양형 이후에서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낸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열렸던 1심 재판부 선고 영상 저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폐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자, 어쨌든 이번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엄연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이 형량이 어떤 가늠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피고인들에게는 네.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 시점에선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이 한 전 총리의 선고 속보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문학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노래 90년대 드라마 질투 OST죠.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얼굴 있으실 겁니다. 18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배우 최진실 씨 얘기입니다. 자, 어느 팬의 이 최진실 씨를 향한 그리움이 편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편지가 무려 35년 전 편지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최진실 씨에게 한 팬이 팬레터라고 그러죠. 네. 요즘은 보통 이메일을 쓰면 그 당시엔 저렇게 보는 것처럼 실물 편지였습니다. 그때 최진실 씨가 그렇죠. 직접 예. 저렇게 안녕하면서 답장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때 저 팬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기대도 안 하고 보낸 편지였는데 답장이 와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난다고 했고요. 정말 책상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그 댓글에도 보면은 비슷한 시기 자기도 최진실 씨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또 다른 팬까지 등장을 한 거죠. 이 오밀조밀한 글씨체와 이모티콘, 색연필까지 쓰인 것을 보면은 최진실 씨가 팬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그렇네요. 보답을 하고 싶었는지 네.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이 언니를 안다 라면서 사진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직접 손으로 쓴 건데 근데 이게 91년도라고 하니까 그때쯤이면 최진실 씨가 거의 뭐 영화 드라마를 섭렵하면서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그럴 시기였는데 상당히 바빴을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근데 시간을 쪼개서 손글씨로 팬한테 직접 썼다는 거예요. 1991년에는 최진실 씨 나이가 예. 23살, 한창 정성기를 구가할 때였고요. 그 당시 특히 이제 CF까지 섭렵을 했었죠. 특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라는 이 세대의 그 캐릭터로 나와서 했던 CF를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TV를 틀면은 최진실 씨의 하루라고 할 정도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최진실 씨가 먹는 걸 먹고 그가 입는 옷을 입고 그가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게 일상이 되던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팬레터가 덤프 트럭 몇 트럭에 올 정도로 바쁜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최진실 씨가 많은 팬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워낙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최진실 씨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최진실 씨의 편지였기 때문에 저 팬이 무려 35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다가 이런 추억을 꺼내면서 많은 팬들이 다시금 최진실 씨를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35년 전 편지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이제 35년 동안 보관을 했어야 되니까 상당히 더 놀라운 건데 이 편지만 봐도 참 최진실 씨가 얼마나 또 선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지 이게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편지를 보고 그리움을 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곧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입니다. 최준희 양도 SNS에 이제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엄마 기사가 나니까 참 반갑다. 네. 엄마의 흔적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여기저기서 엄마 이야기, 엄마 흔적을 갖고 이 딸에게, 최준희 씨에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예.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이 엄마를 기억해주고 엄마와 추억을 공유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최준희 씨 역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팬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모녀가 참 꼭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좀 유전일까 싶었다. 이런 남다른 감정을 이제 딸이 드러냈다는 건데 두 사람이 글씨체도 닮았다고 하네요. 예, 글씨체 잘 보시면 네. 정말 엄마와 딸이 여러 가지로 닮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글씨체가 오밀조밀 참 귀여운데 그런 부분도 닮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머 커갈수록 엄마를 쏙 빼닮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외모도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팬들을 사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 이게 너무 닮았다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편지가 작성된 시기가 1991년 고 최진실 씨가 23살 그리고 그의 딸 최준희가 지금 23살. 그래요? 그래서 팬들이 이 편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연을 보면서 떠나간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웃음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그때 썼던 그 편지로 엄마를 추억을 한 건데요. 자, 최진실 씨의 아들 최환희 씨도 과거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흔적으로 함께 그린 그림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가수로 데뷔하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너무나도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거의 최진실의 아들이란 타이틀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 타이틀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되게 이뤄놓으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같은 분야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진실 씨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이제 가수가 됐고, 또 딸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최진실 씨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최진실 씨가 숨지던 2008년 그때 두 아이에 대해서 직접 나눈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탤런트 한다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특별하지도 않고 성격이 모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평범한 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에 가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얼마 전에 고 안성기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임을 잊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 최진실 씨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직에 가도 그 안에서 사랑도 배우고 다툼도 배우고 그 안에서 용서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특출나게 무언가 더 나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원이 돼서 결국은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을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두 자녀가 또 많은 것을 느끼면서 듣고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남긴 건데, 그 최진실 씨 역시 어떻게 보면 연예계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진실 씨가 떠난 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도 최진실 씨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여전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동갑내기 친구였던 이영자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연도는 좀 비슷해도 최진실 씨가 훨씬 더 빨리 스타가 됐죠. 그 후에 이영자 씨가 출연하는 예능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동갑이라고 하니까 곧바로 격이 없이 친구하자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예. 쉽진 않은 일인데 이영자 씨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즉 최진실 씨가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곁에 사람을 두려 했다는 건데, 또 동생뻘인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네. 홍진경 씨의 어린 시절 신인 때 그 전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고 잘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 마음 이신점심으로 지금은 홍진경 씨가 최진실 씨에 남겨진 두 아이들과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최진실 씨가 떠난 지 18년 됐는데 아마 제가 최진실 씨를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던 거의 마지막 세대 기자일 거예요. 아, 그래요? 기자로서 제가 만난 최진실 씨를 말씀드리면요. 네. 정말 스타로서의 어떤 권위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밥 먹었는지부터 체크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자기가 얘기한 것들이 기사화가 될 만한 것인지, 네.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공교롭게도 최진실 예. 씨가 숨지기 그 바로 전날도 그 자리에 기자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최진실 씨는 어떤 사람을 미리 선입견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네. 항상 곁에 두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진웅 기자가 주니어 기자 시절에 네네, 이제 맞습니다. 만났던 건데,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상대가 기사거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진실 씨의 경험인 겁니다. 본인은 워낙 이미 스타로서 많은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 기자도 현장에 가서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떠한 취재를 해가야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상대방이 어떤 게 필요하는지를 먼저 누구보다도 많이 체크를 해줬고요. 최진실 씨의 삶이 참 기구했다는 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있지만 새 숨진 후에 그의 유골함 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만큼 최진실 씨를 기억하고 또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5년이 지난 지금도 한 팬은 그의 편지를 갖고 있고, 이거를 공개했을 네. 때 여기에 너무 반갑다면서 댓글을 달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의 또
에피소드를 들어보니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문화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짙은 호소력이 특징인 트로트의 여왕 가수 송가인 씨가요, 의혹의 굴레를 벗고 또 눈물을 훔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의혹인데요? 네, 일단 송가인 씨는요, 가인달이라는 본인의 회사가 있는데 이 예. 회사가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과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여기서 송가인 씨가 무혐의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네. 이 법인의 대표 A 씨 그리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됐는데 이 법인의 대표는 송가인 씨의 오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가인 씨가 이 미등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일단 송가인 씨가 본인이 여기에 몸담고 있고 네. 오빠가 대표인 건 맞지만 송가인 씨가 법인 등기 임원이 아니라는 거, 더 나아가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는 거죠. 즉 오빠가 법인의 대표로 있을 뿐 송가인 씨는 이 안에서 아티스트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미등록 사태로부터는 송가인 씨가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진영 기자, 우리가 송가인 씨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비단 송가인 씨만 이름이 오르내렸던 건 아니에요? 네, 강동원 씨나 또 그룹 21의 CLC라든지 네로라는 스타들이 연루가 됐었고요. 예. 지금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박나래 씨 역시 미등록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에 네. 사실상 이 법인과 개인은 전혀 다른데 많은 연예인들이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논란이 누군가는 아니 본인이 어떤 의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 비유를 하자면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네. 아무리 연예인들이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 없이 해왔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어떤 의미냐. 혼자서도 법인 하나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라는 거죠. 아. 그런 인물들이 예.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거. 이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지. 모든 1인 기획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활동의 범위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보통 1인 기획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친인척이 이 회사에 관여하게 되고 이 친인척은 가까운 사이는 분명하지만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등록 사태라던가 회계 처리의 미비라던가 세무 관련 이슈라던가 전문적인 영역을 비전문가가 다루면서 이런 실수 내지는 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주를 줘서라도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부분들은 준수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일은 이제 소속사는 미등록 혐의로 또 검찰에 송치되긴 했지만 송가인 씨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송가인 씨가 뭐 등록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또 주목을 받곤 하는데 이런 시기에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눈물을 훔친 사연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송가인 씨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밝혔는데요. 예. 눈물 흘려서 또 무슨 일 있나 팬들이 걱정하실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스러운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줬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만 미디어에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보면 친했던 친구가 본인을 배신한다던가 어려운 시기에는 동거동락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눴는데 한 친구는 성공하고 다른 친구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따돌림을 받았다. 이런 사연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우가 있는데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의 친구인 것이 좋다. 너를 믿었다. 이런 편지를 써줬다는 겁니다. 네. 송가인 씨가 그 사연을 공개하면서 내가 잘 됐을 때 친구들이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남겨야겠다 이렇게 예.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는데 그렇군요. 예. 연예인이든 누구든 공감과 위로의 순간에 이렇게 진실된 눈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송가인 씨가
늘 진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요. 하나 행보를 더 짚어보면 이번엔 미국으로 가요? 네, 사실 송가인 씨의 행보, 일단 트로트의 그 계보를 잇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송가인 씨의 노래 가인이어라가 공식 등재가 됐는데 과거에 보면은 민요나 이런 가곡들은 많이 담겨 있죠. 대중문화 같은 경우도 이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또 이제 조용필의 친구여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트로트는 이번이 최초였다는 거죠. 트로트라고 하면은 좀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판소리, 국악 오. 전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단순히 그냥 트로트 곡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이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인정받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송가인 씨 이제 국내에서만 트로트를 알리는 게 아니라 조만간 2월에는 3년 만에 미국 LA에서 공연을 펼친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에도 이제 K-팝이 아니라 K-트롯까지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중문화계 소식 저희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참 추운 날이면요. 뜨뜻한 온천 생각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자, 김이 펄펄 나는 온천탕에 앉아서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북한 김정은이요. 새로 건설된 온천을 찾아가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 포착된 주민들의 표정이 좀 미묘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땠길래요? 김정은이 과거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하면서 이 물고기? 온천을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고 새로 문을 연 건데요. 김이 펄펄 나는 온천당 수영복을 입고 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바로 코앞까지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과 간부들은 시커먼 패딩 바람에 구두까지 신고 그래, 있는 본인 패딩 입고 상황인데 있네요. 예. 이 탕 안에 있는 사람들 눈도 맞추지 않고요. 좀 불편해 보이는 듯한 그 표정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보면은요. 자, 이제 영상도 들어와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김정은이요. 이렇게 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여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는 남성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 남성들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보면은 그냥 맨몸 차림이거든요. 이거 어색해도 너무 어색해요, 전평론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뭔가 소탈하게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한다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겠지만 지금 보셨듯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그것도 온천탕에서 일부분 옷을 벗은 상태에서 만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언제 웃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미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예. 여성 온천탕에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도 여기군요. 예. 뭐 수영복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작 방문한 사람들은 두툼한 겨울 코트라든가 구두까지 신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도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준비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했을지 모르나 정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주민들의 표정을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게다가요. 보면은요. 김정은이 지금 보면은 저렇게 엉거주춤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있지만 김정은이 온천에 딱 등장했던 그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요. 자, 등장하니까 저렇게 밑에 보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탕에 있다가 벌떡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이 인사하는 모습까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전 방식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은 그래도 상당히 좀 흡족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일 용도 업적이 깃든 사적 건물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용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 봉사 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지만 주민들이 연세가 있는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갔을 때는 그래도 김정은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래도 90도로 또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도 온천탕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요. 여기서도 좀 이상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저렇게요. 주민들이 막 인공기에 꽃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일정 거리 이상 또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환호하는 주민들한테 손을 번쩍 들고 있고요. 아니,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우는 주민들까지도 보이는데 이거 너무 애민 지도자 이미지 부각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지금 온천 안에서 보면은 고령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방금 밖으로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두 팔 벌려서 환호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이라는 듯이 저렇게 도열을 하고 있죠. 네. 정확하게 김정은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딱 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사회주의식 선전용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영상을 볼 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만약에 김정은의 시선을 따라서 가는 대로 보이면은 이거는 카메라가 갑작스럽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미 안쪽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김정은이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영상을 선전용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애민 정신을 드러내는 선전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있어요? 지난 2024년 수해 현장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때 보면은요. 딱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네. 학생들이 저렇게 배꼽 인사를 합니다. 저거야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써 있는 지도자가 왔으니까 그럴 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보는 한 여학생 옆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볼을 비비기도 하고 친근하죠. 자,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는 애들한테 직접 가방을 매주기도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때가 단순히 저 학교를 시찰한 게 아니라 비가 엄청 와서 수해 복구가 한창일 때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수해 복구 예. 현장에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자애롭고 어버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피해 복구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인민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선전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참 낯선. 자, 이런 김정은의 이상한 선전 방식이요.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왜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게 통할까? 그리고 또 저 주민들은 누구고 저 사람들 정말 진심인 걸까요? 전문가는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사상성, 그다음 출신 성분, 이런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동에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 타가소 같은 데서도 담배를 피거든요. 신적인 존재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매뉴얼들이나 이런 절차들은 무시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수해 현장 찾아갔던 그때 2024년 그 해에는 비가 북한에 엄청 많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저렇게 수재민 찾아가서 보면은 자, 아동한테는 고가로 보이는 원피스를 선물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수재민 현장을 보면 텐트에 거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지금 아니 사실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왜 원피스를 줘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다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제품으로 저것을 백화점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사실 상당히 기뻐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저 현장이 일반 학교나 뭐 소풍을 나온 즐거운 현장이 아니라 이재민들 말 그대로 수해를 입어서 살던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뭔가 굉장히 낯설고 네. 너무 연출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 텐트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텐트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 자갈돌 위에 굉장히 얇은 텐트가 깔려져 있는 것으로 자갈돌 추정이 위에?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보여주기 수업보다는 실제로 이재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여러 곳에서 늘린 것은 아마 선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버이라고 불렸던 그런 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에는요. 평안북도 자강돌 일대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애민 행보를 자주 공개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고무보트에서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은 사실 수재민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지도자가 가서 아픔에 공개하려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사치스럽고 비싼 차량을 갖고 간다던가 옷차림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가로 보이는 차량이 공개되는 모습도 또 나온 바가 있어서 이질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북한의 또 선전 방식 한번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245억 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틴 사람들의 체납액이 이 정도입니다. 자, 누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걸까요? 대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요. 망치 가져와라 도리어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다는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이곳은 1,200만 원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금액이 380건에 총 1,200만 원이십니다. 1,200만 원? 오늘 지금 혹시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제 강제 인도를 하려고. 오늘 지금 돈이 없죠. 1,000만 원 돈 넣을게요. 미납 통행료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4년 가까이 이 돈을 안 내니 부가 통행료만 1,0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상황이 격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며칠 뒤에 내려니까 그럼 가시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지금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손 떼시면은 나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지금 납부지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안 그러시잖아요. 나 보고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에 대해서. 괜찮아요. 갚고도 막 나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제가 경찰 시킨다고 해요. 잘 놔두고 깨ብል 들고 나니까 가시라고. 이게 22년도부터 지금 압류. 돈 나온 날이 있는데 지금 어디 돈을 내냐고요. 그럼 지난달 돈 나온 날에 내셨습니까? 지난달에 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다들 내시잖아요. 야, 나 수고 좋아. 나 가서 뛰어서 너 가져가시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거 끝이나 좀 나오는. 돈 내라고 하니까 낼 돈 없다고. 아니 본인 차까지 지금 부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도 뭐냐면 예. 도로 통행료를 본인이 미납해서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알려주려고 하거나 혹은 징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화풀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통행료 미납의 과정이 저렇게 한꺼번에 진행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요? 처음에는 네. 이제 미납이 됐다고 안내문이 나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3차로 독촉장에 나가고 6개월이 경과되면서도 미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통행료 10배가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장면을 보면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고 오히려 네.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네.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차에 손대지 마라, 독설하고 나아가서는 그래? 그럼 이 차 내가 폐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헬멧으로 차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바에 예. 따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망치를 가져와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잠깐 망치까지 나왔어요. 가져와. 예. 네. 내가 이 차 보는 데서 부숴버리겠다.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폐차하겠다고 하면 그 폐차하면은 갚는 걸로 쳐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로공사가 차를 가져갔다면 이 차량가액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탕감이 가능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자체 폐차하면은 애꿎은 차는 사라지고 본인이 내야 될 돈 1,2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그 자체로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원래 내야 될 미납 금액은 120만 원인데 하지만 이걸 제때 내지 않으면 무려 1,000만 원의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형 이런 체납자가요.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집을 거짓말하고 1,000원짜리 하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걸로 잘 찾아오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 가시면 저희가 그냥 바로 강제로 저참에 나가면요. 보세요. 부서고 하니까 그냥. 야, 세금 대타블리스 면접했어. 진짜 공무집행을 집어넣어. 아니 이쯤 되면 뭐 난동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다 혹시 공무집행 방해 이거 아닙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세금 받으러 이렇게 집행하러 온 거는요.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 미납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압류해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이 조사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모두 공무집행 방해고요. 네. 만약 이 가운데 망치 같은 거 휘둘른다거나 예. 흉기를 위협하거나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 변호사의 설명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통행료뿐만이 또 아니죠. 이 세금을 안 내고 숨을 곳은 없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133만 명의 집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징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또 도망치는 사람들의 유형도 천태만상입니다. 4천만 원 낼게요. 저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돈을 떠나서 안 돼요. 저희 자꾸 집행 방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저희 어머님 거예요. 집행 안 돼요, 얘는요. 얘는 어머님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절에서는 안 되겠죠. 자, 체납자 이야기들까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45년 국내 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숫자를 새로 썼습니다. 자, 올 한 해 지금 2026년 주식시장이요.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뭐 붉은 말처럼 거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 상승 전환을 또 하면서 4,900선으로 지수가 또 회복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권혁주 평론가. 네. 일단 주식시장 한번 진단을 좀 해봐 주시죠. 현재 얼마나 올랐어요? 아 정말 뭐 불장입니다. 불장. 정말 불장인데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 작년 딱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 21일에 2,518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909포인트입니다. 아. 퍼센트로 보면 93%나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달 상승률을 보면 19% 오른 거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만 16% 오른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엄청 보시면 올랐네요. 되겠고 예. 무엇보다 속도가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보통 4,000에서 4,500 됐을 때가 2달 반 걸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4,500에서 4,900 될 때가 2주 만에 기록을 했어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빠르게. 네, 엄청 빠르게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주를 이끌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 네. 예,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시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거의 뭐 속도까지 역대급일 정도로 지금 불장인 우리 코스피 상황을 진단해 봤다면 자,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 아니 지금이라도 나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특별하게 그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을 상당히 오래 지켜본 우리 전문가 분들 모셨으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염승환 이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염 이사님 별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2020년에 동학 개미운동 이거를 일으켜서 개미들의 아이돌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동학 개미 운동이 뭐냐면 자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 코로나 시기에 자 이랬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매도 공백을 또 메우면서 한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그때 그 현상의 한가운데 계셨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 별명이 염블리예요. 네. 네, 왜 염블리예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예. 이제 아침마다 이제 주식시장에 개장을 하면 좀 네. 설명을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면 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친절하게 해준다. 아, 그래서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친절하다는 느낌에서 어떤 분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블리라는 별명이 그때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또 이제 염블리 이사님과 함께 네. 주식시장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5천 언제 돌파합니까 이거? 사실 지금 4,900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좀 빠질 줄 알았어요. 이 그린란드 악재가 좀 있잖아요. 아, 최근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유럽이 좀 안 좋으니까 예. 보통 이러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오늘도 올려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아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장이 정말 세긴 세구나. 근데 보통 이런 또 어떤 고지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 보통 4,000, 5,000
그게 어쨌든 그런 고지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좀 빠져야 될 때도 올라버리면 단기간에 돌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여기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이 정말 너무 극한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1월 안에는 한번 좀 터치하러 가지는 않겠냐 그래요?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6천도 예상하세요? 아니 언젠간 가죠. 언젠간 가는데 그게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고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숨차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6천도 가겠지만 너무 뭐 6천이나 7천에 그걸 매몰되지 마시고 5천까지 너무 급한 속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렇죠. 뭐 포모 현상이라고 맞아요. 네. 그럴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뭐 이렇게 빠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남들은 다 수익 내는데 나는 못 내서 포모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시장도 좀 더 보시고 어차피 5천 넘는다고 6천 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릴 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오히려 내가 어떤 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하지 단지 그냥 언젠가 6천 가겠지 7천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저는 좀 냉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5천이 될지 뭐 6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연불리 이사님의 개인적인 또 전망이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바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대표로 나오셨어요. 유인경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그걸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 문맹이라고 해서 주맹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가 읽은 철학책이나 제가 어디 재능 기부한 건 하나도 관심 없고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누군가의 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주식을 샀다가 흔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절제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작년 초에 엄마 이제 삼성전자 정도로 사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왠지 마음이 동해서 샀다가 제가 좀 조막손이에요. 그래서 살짝 샀거든요. 그 연불리께서 5천도 돌파한다니까 저희 그 어리석은 작은 손이 너무 부끄러워지고요. 그렇군요. 많이 사둘 걸. 그러나 어쨌든 사뒀던 시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응원해보긴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뭐 주식 투자를 해보신 또 경험이 있지만 또 쓴 경험도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익률로 화제가 된 바로 이분이요. 누님, 그 주식 하세요?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바로 전원주 선생님입니다. 그 뭐 손해를 안 본 정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이요. 전원주 선생님이 기록하신 게 600%. 아니 이 정도면 투자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뭐 투자의 신이신 거죠. 사실 적어서 나온 600%는요.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원주 씨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일 거예요. 하이닉스만 본다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아마 수익률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2만 원 주고 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만 원대. 근데 그때가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 한마디로 하이닉스만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인수하기 전이었는데 그럼 2만 원대의 주식을 샀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시 기준으로 보면 73만 6천 원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7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 74만 원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몇 %냐? 3,600%입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어떤 수익률이 이제는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12시 기준으로 73만 6천 원. 이게 2만 원대 매입가.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원금 대비해 보면 37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습니다. 아예 그 유희교 평론가님 방송에서 자주 뵀을 것 같아요. 그 전원주 선생님 그 투자의 고수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짠순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짠순이냐면 그 며느리와 같이 카페에 가서도 차 한 잔만 시킵니다. 나눠 먹자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절대 그 낭비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이 귀걸이 제가 남대문 시장에 샀어요.
그랬더니 전원주 선생님도 많이 사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70몇만 원짜리 주식을 엄청 갖고 계시는 부자가 귀걸이를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에 연예인이 엄청 절약은 하시는데 예. 주식에도 투자를 하시지만 그러나 짠순이라고만 욕할 수가 없는 게 몸에 좋은 홍삼은 꼭 드시고 계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부러움을 사고 계신 연예인이신데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요. 그런데요, 이분이 올린 또 주식 수익도 화제입니다. 나는 이미 45,000원에 담았어. 45,000원에 한 7년 전에 담았어. 7년 전에. 7년 전에 담았다고. 오래됐네. 아니, 이거 45,000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안 팔았으면요? 그렇죠. 안 팔았으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45,000원이었으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2020년 한 5월쯤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회복할 쯤이었거든요. 그때군요. 예. 네, 그때 이제 45,000원에 샀고 그러면 오늘 이제 봤을 때 12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요. 지금 이제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147,800원. 그러니까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201%고 종가로 보면은 149,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204%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구라 씨가 그 당시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은 이제는 3억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수익률을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팔았을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에 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의 투자 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것도 슬슬 궁금해지거든요. 이 전원주 선생님이 직접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나의 투자 방식이다라면서 공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집값이 21배나 상승하셨어요? 정상 네. 올라가다 샀어. 싸게도 샀는데. 옛날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오르더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라.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쓰는 재미보다. 뒷골모아 태산이다. 내 18번이야. 자, 물론 우리 이게 집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실 전원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뭐 투자의 노하우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객장 가서 정보를 좀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여윳돈 투자하고요. 일확천금 나 이런 거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결국에 뭐 장기 투자의 최고의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투자 방식 좀 우리 염블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정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좀 나눠서 사라, 또 괜찮은 기업을 또 공부해야 된다. 근데 또 객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또 얻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보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보 얻기 너무 쉽죠. 네. 정보가 너무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공부만 해도 정말 고급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정보가 너무 이제 풍부한 시대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 시대에 저런 이제 좀 희소한 정보를 또 얻으려고 되게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결국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기업이죠.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런 삼성전자 아까 김구라 씨도 그렇고 정원주 씨도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기업을 무턱대고 그냥 장기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또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전원주 씨가 말씀하신 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기업이 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놓고 그냥 장기 투자 하려니까 그냥 냅두자. 이건 정말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원주 씨의 말에 저는 정답이 다 들어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좋지만 그거에 우선되는 건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장기 투자만 하는 건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마냥 묻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저런 뭐 뉴스가 나오면 이거 팔까 말까 흔들리잖아요, 사실. 당연히 흔들리죠. 삼성전자만 해도 그게 5만 원 막 내려간다 할 때 사망전자라고 했었어요, 삼성전자를. 당시 그래서 그랬죠. 너도나도 막 던지고 팔고 했었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올 뭐 정도로. 전문가들이 여윳돈 투자해라, 뭐 조금 더 장기 투자해라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런 말은 그냥 교科서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주식을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여유 있게 놔뒀는데 뭐 조금 떨어졌어 올랐어 이 정도라서 지금 정말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리 연불리라고 해도 좀 야단을 좀 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만. 연불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자기 다 그 재산,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돈은 내가 어쨌든 좀 써야 되는 자금인데 그거 아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은 저는 좀 다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주식 투자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고 함부로 내가 투자했을 때 잘못된 기업을 투자하면 굉장히 큰 화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려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먼저 좀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기업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또 뉴스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본인이 기업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SK하이닉스도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3년 전에 거의 한 10조 까먹을 뻔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공부가 좀 돼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주식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좋아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장주는 사도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등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결국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갈까요? AI죠. AI고 현대차도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에 뭐 아시겠죠?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꾸거나 실제 바꾸고 있고 그걸로 돈 버는 기업들의 시장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또 포진돼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엔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런 1등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 것 같고 이들이 무너지면 결국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주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주를 자꾸 찾으세요. 1등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종가를 내는데 항상 이제 너무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안 간 것도 주변주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 간 거 중에 또 제2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봤더니 잘못한 폭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1등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에 1등주가 누가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이고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 또 김구라 씨처럼 대장주 기업에 장기간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투자 방식이요 조금 더 다르게 또 다른 투자 방식으로 즐기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장동민 씨 얘기인데 하루 겨우 30분 투자로 수익률이 무려 1,600%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투자했길래요? 저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하셨다 본인 입으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는 뭐냐면요. 일단 짧은 시간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제 단타라는 게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보고 그다음에 호재 보고 악재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단타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민 씨는 어떻게 하느냐? 8시 반이 되면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되면은 시초가 보고 시초가 보니까 호재 때문에 좀 오를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딱 30분만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장동민 씨가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고요. 일반 분들이 사실 이 단타 따라가다가 시초가 대비 뭐 갭상승, 갭하락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이고 단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단타라는 게? 위험하긴 하죠. 되게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역시 단타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 단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사실 저는 장동민 씨랑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 네.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 단타를 했다. 그래서 그때 돈도 꽤 벌었고 근데 결국엔 자기 생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장동민 씨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 장동민 씨가 그럼 잘 됐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 알려줘요. 네. 따라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슈퍼게이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줘도 올려줘도 아무 필요가 없대요. 본인 걸로 소화가 불가능하대요. 그건 그 사람만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누가 잘 돼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습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또 수익을 얻는 거는 아니겠죠. 최근에 주식 투자에도 실패를 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충 주식으로만 날린 돈은 총 얼마예요? 지금 통장에 25억에서 4억 5천 남은 나라요. 25억에서 4억 남은 거예요? 주식으로 21억을 날린 거예요? 자, 바로 방송인 조용구 씨 얘기예요.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20억 참 안타깝습니다. 이윤경 평론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내분을 만났는데 기침만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속이 상하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심으로. 예. 왜냐면 조용구 씨가 진짜 성실한 연예인이고 또 아주 굉장히 착한 남편인데 너무 귀가 얇아요. 주식도 가까이서 또 투자를 보셨군요. 하기도 하고 예. 누가 다이어트라도 다이어트 해갖고 또 폭삭 망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해서 근데 사실 말이 쉽지 20억을 모으기 위해서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랑 몇 년이 걸릴 거기도 한데요. 뭐 조용구 씨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최홍림 씨의 경우에는 뚝 떨어졌다. 이게 최저가인 것 같다 해서 투자만 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오르지가 않아서. 그분도 엄청나게 큰 돈을 잃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아무리 호황이어도 낭패를 본 분이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사실 이런 실패담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개그맨 지석진 씨와 박명수 씨인데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샀다. 근데 어느 날 증권사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인 박명수 씨는요. 사우나에서 만나신 분이 주식을 추천해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런데 1년 후에 또 상장 폐지됐다. 이건데 공통점은 이제 사실 일면식이 거의 없는 잘 모르는 분의 얘기를 듣고 했다가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솔깃해 보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자기가 또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좀 이제 초기에 입문했을 때 저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남의 말 듣고 네. 하다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좋을까? 여기 찾아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 좀 공부를 해서 하면 좋은데 전혀 생판 모르는 분한테 그냥 옆에서 들리는 소리 이거에 의해서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에 큰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저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떻게 좀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것처럼 내가 좀 기업이나 이런 공부가 좀 어려우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뭐 S&P 500이나 코스피 200 여기는 사실은 상장 폐지가 없으면 지수가 상장 폐지될 수는 없거든요. 네.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꾸준히 시장은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어떤 좀 그 가벼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을 할까? 이제 연블리 이사님을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한번 투자 방식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소위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띄워드릴까요? 주린이를 위한 연블리의 조언. 첫 번째. 주식은 동행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예요. 아까도 이제 계속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제 이건데 주식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또 지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고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자기 능력별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업인데 분석도 안 됐는데 그냥 아까도 뭐 이 실패 사례들이 몇 번 나왔죠. 공통점이 그냥 너무 기가 얇아서 네. 투자하는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고 그 기업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동업하는 거, 기업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시고
항상 검증하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런 조언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시하라.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키아라는 기업이 휴대폰 1위였죠. 네. 애플 아이폰 나오고 사실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등이고 돈 많이 버니까 현재가 좋으니까 투자했으면 변화에 내가 대처 못하고 아이폰 나왔는데도 1등 하겠지 했으면 그냥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지 그런 걸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조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세상은 계속 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세상은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망할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왠지 세상이 망할 것 같았고 그런 위기들이 좀 몇 번 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그때마다 망할 것 같아서 주식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거든요. 세상은 절대 안 망한다. 살아남고 또다시 성장한다. 그 후로도 실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를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식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은요. 이분 목소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들어볼까요? 타렌트실에 또 써붙여. 뭐라고요? 작은 옷은 전원주에게 용료 옷을 내가 많이 뺏어 입지. 야단을 맞으면서 뺏어 입어. 빨래도 세탁기에다 급할 때 많이 홀 때문 넣고 손으로 다 빨아. 헹군 물이 이만큼이잖아. 그거 터서 이제 다 이거. 한 방에 그런 건 없어.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 지금부터 액팅 같아. 네, 세 분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